언론에서 역대급 태풍이라고 연일 방송하던 흰남노가 지나갔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는 뉴스를 통해 들은 태풍의 위력보다 약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내륙을 지나간 남부지방은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 포스코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 이러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친구를 통해 전달받았는데 하루 일당이 12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혹시 사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다가도 얼마나 급박하면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복구할 인원을 구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서 복구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근무 중인 제 친구들에게 들은 그곳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재료공학 수업 때 교수님이 흘러가는 이야기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한 용광로는 절대 꺼지지 않고 만약 꺼진다면 제철 사업을 접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뉴스를 보니 발생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용광로가 완전히 식어 굳어버리기 전에 제가동을해 큰 고비는 넘겼다고는 하지만 하천이 범람해 토사가 휩쓸은 아변 공장의 피해는 언제 복구가 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스코는 어떤 상황이고 무엇 때문에 하루 손실액이 500억 그리고 예상되는 총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의 원료인 철광석은 용광로에서 뜨겁게 달궈져 쇳물이 되는 재선을 통해 만들어진 1500도의 뜨거운 쇳물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불순물이 제거된 액체 상태의 철을 식혀 일정한 모양의 고체로 만드는 연주,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최종적인 형태로 뽑아내는 아변, 이처럼 크게 4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재선은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으로 한자로 지을체 무수의 선을 사용하며 말 그대로 철광석을 녹여 빨간 선철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흔히 용광로라 부르는 고로의 내부에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를 넣고 아래에선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며 쇳물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사용된 코크스는 연료의 역할, 그리고 석회석은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고로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 내부는 층층이 쌓인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이 순차적으로 녹아 쇳물과 찌꺼기인 슬래그 그리고 가스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철광석이 쇳물이 되어 아래쪽으로 나오기까지는 약 5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이때 쇳물의 온도는 약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용광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설비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오래된 방식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운영해오던 제철소만의 노하우로 그것이 곧 기술이 됩니다. 특히 용광로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철의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 수 없었고 우연히 잘 만들어진 강철은 굉장히 비싼 값에 일부 군주들이 사용하는 명검이 되었죠. 이후 용광로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쇳물은 제강 공정을 통해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한자로 지을체, 강철, 강을 사용하며 강인한 강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 황, 규소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해 경도를 낮춰 잘 깨지지 않도록 하며 제품의 성질에 따라 철 속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은 사극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대장장이의 역할로서 철을 망치로 내려치며 철을 단련하던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식 제강 과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망치로 내려치는 행위를 해야만 했기에 철의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었죠. 그렇게 불순물이 제거된 쇳물은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뽑아내게 되는데 이는 철의 최종 모습으로 가기 이전 중간 재료이며 이 과정을 연주라고 부릅니다. 연주 과정을 끝낸 철강은 그 상태로 출하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변의 과정을 거친 후 판매가 됩니다. 아변은 영어로 롤링이라 불리며 철의 늘어지고 펴지는 성질을 이용한 가공 과정입니다. 회전하는 여러 개의 롤 사이를 통과시키며 특정 모양으로 점차 형태가 잡혀가게 되는데 한 번에 눌렀을 때는 변화가 되지 않겠지만 수많은 롤러를 통해 조금씩 힘을 가한다면 원하는 모양으로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기업에게 납품이 되고 기업은 이것을 가공해 다양한 형상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철은 거의 모든 곳에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한 나라에서 철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포스코에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공장 배치는 크게 두 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쇳물을 만드는 제성 공정이 진행되는 북부와 제강, 압연 공정이 진행되는 남부인데 태풍이 불어와 아래쪽 냉천이라는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이 사태로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고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로 내부에 정비를 위해 계획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중단이 되게 된다면 내부에 겹겹이 쌓여있던 다양한 재료들과 이미 녹은 쇳물들이 뒤엉켜 굳어버리기 때문에 되돌리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고로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이고 고로에서 만들어지는 쇳물을 활용해 나머지 공장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쇳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동안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피해 복구를 위해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힘든 일당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임직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잠시 멈추었던 세 개의 고로가 모두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하천의 범람구역은 다음과 같은데 마지막 제품 생산을 진행하는 압연 공정의 기계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복구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압연 공정이 멈추게 된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롤러를 구동시키는 모터가 모두 물에 잠겨 진흙을 뒤집었었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모터를 닦아내어도 겨우 2대를 닦을 수 있는데 그런 모터가 수천 개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닦아낸 모터가 정상 작동하리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하천 범람의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으로 그 누구도 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계장치에 방수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물론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하여도 장시간 오염된 물속에 잠기는 것은 대비가 불가능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모든 공장이 같겠지만 장비를 잠시 멈춘다는 것도 굉장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잠시 멈추는 것을 넘어 모든 장비가 교체되어야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예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제철소의 특성상 하나의 문제점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용광로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에 철은 생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철이 만들어지더라도 가공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진행 중이고 제강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들리기는 하지만 어찌저찌 연주공정까지는 돌아간다고 하며 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중간재 형태이나 이 모양을 그대로 판매하기에는 그 수요가 많지 않아 다른 제철소로 보내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 포스코에 면접을 준비했었고 지금은 주주로서 하루빨리 예전의 포스코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이자 많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을 만들어내는 포스코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